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들 모임에서였어요. 저희는 같은 업계 종사자였죠. 저는 작사가, 남편은 컨텐츠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거든요.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사실 작사가 중에 본인 이름 알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얼굴을 알린 유명 작사가도 아닌데 제가 쓴 가사까지 막 읊으면서 마음에 드는 티를 내더라고요. 아니, 거기다 심지어는 무슨 데이트 두 번째 만에 프로포즈까지 하더라니까요. 아니, 성은 씨, 저희 이제 두 번 만났어요. 프로포즈라니, 원래 이렇게 저돌적인 편이에요? 아닙니다. 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막 남발하고 다니고 그런 놈 아니에요. 예지 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지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저 사람이다 생각했고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저 예지 씨한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해주세요.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어찌나 황당하고 웃음이 나던지. 물론 그때 바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 그 후로도 몇 달 더 만났죠. 그런데 연애하는 동안 말 그대로 절 진짜 왕비 대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연애를 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평소 전 결혼에 회의적인 편이었지만 업계 사람이라 말도 잘 통하고 워낙 저에게도 잘하는 사람이니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결혼 얘기를 하던 시기가 한창 극심한 코시국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냥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소박하게 하자. 스몰 웨딩으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지금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야.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사람들 얼마 부르지도 못하는 거잖아.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러기도 너무 애매하지 않아? 난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결혼식 이런 식으로 놓치고 싶지 않아. 거기다 지금 사람들 불러봐. 죄다 마스크 쓰고 사진 찍어야 하는데 결혼식 사진도 평생 한 번밖에 못 찍는 건데 그런 사진을 평생 남겨두고 싶진 않아. 그럼 차라리 그냥 이번엔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하고 결혼식을 미루자. 그러는 게 어때? 내가 이 시국 지나가고 나면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당신 왕비처럼 그렇게 결혼하게 해줄게. 어? 결국 남편의 설득으로 저희는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법적 부부가 먼저 됐어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뤄뒀죠. 그렇게 결혼해 살면서 시간이 흐르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염병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결혼해 사는 2년 동안 저희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작사가로 참여한 모 가수의 앨범이 크게 흥하면서 작업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2년 사이 저는 지난 10년 가까이 활동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저작권료를 수입으로 벌어들이게 된 거예요. 거기다 남편의 회사도 수익이 몇십 배로 뛰었죠. 언택트 회사다, 집콕이다 뭐다 해서 다들 집안에만 콕 처박혀 있게 된 사이 남편 회사에서 제작한 콘텐츠 소비가 엄청나게 잘 되면서 특수를 톡톡히 누린 거였어요. 참 특이해, 그치? 다들 살기 어렵다, 힘들다, 언제 이 시기 지나가냐, 힘들다고 앓는 소리만 하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한텐 지금 이 시국이 기회가 됐는지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우리한텐 이 시기가 갑자기 돈 왕창 벌어들일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한테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내가 봤을 땐 지금이 더 없는 투자 기회야. 아무래도 그냥 이 돈 은행에 묵혀두긴 아깝지? 당연하지.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봐. 우리 같은 직종이 뭐 월급 꾸준히 따박따박 들어오는 일도 아니고 잘 되다 안 되다 낙차가 큰일인데 이럴 때 투자해서 불려놔야 나중에 대비가 되는 거라고. 근데 나 좀 이런 쪽에 공포증 있잖아. 주식 투자, 코인 뭐 그런 거 잘못했다가 있던 돈마저 까먹으면 어떡해? 에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안전하게 가야 돼. 무조건 안전하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내가 좋은 투자처에 있다는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한번 같이 볼래? 오래되고 별로 크지도 않은 꼬마 빌딩인데 그 동네가 뭐 몇 년 안으로 개발이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고 그런다나 봐. 그냥 묵혀두기엔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남편의 권유로 저희 낡은 꼬마 빌딩 하나를 공동 명의로 계약하게 됐어요. 어머, 어떻게 우리가 계약하고 얼마 안 지나서 여기 개발된다는 얘기가 딱 뜨는 거야? 우리 진짜 뭐가 돼도 되려나 봐. 인생이 이렇게 피네. 여보, 우리 결혼식 할까? 결혼식? 아이, 됐어. 우리 이미 결혼해서 같이 산 지 3년이나 됐는데 뭐. 우리가 부부인 거 지인들도 다 알고 이제 와서 뭐 결혼식을 또 하겠어. 난 결혼식에 딱히 로망 없어. 그냥 안 해도 괜찮아. 에이, 그게 아니지. 우리 결혼식 일부러 미뤄둔 거였잖아. 내가 이 시국 지나가면 진짜 제대로 당신 빛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절대로.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고 둘 다 들떠서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3일 앞두고 시모가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 어쩜 좋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운이 없으려니까 참. 항상 다니던 길인데 하필이면 거기서 또로록 굴러 떨어질 게 뭐니 그래. 그래도 크게 안 다치신 게 천만 다행이긴 한데 저희 결혼식엔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결혼식을 이러고 어떻게 가겠니? 다리 한쪽 다친 것도 아니고 팔도 이러고 다리도 이러고 목도 지금 겨우 움직인다 얘. 어떻게 해요? 어머님 없이 저희가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아니다, 괜찮아. 내가 뭐 어디 생명에 지장이 가는 상태도 아니고 나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결혼식 올려. 가뜩이나 전에 결혼할 때도 식 못 올리고 3년을 그냥 살았는데 나 하나 때문에 또 어떻게 더 미루니? 그냥 예정대로 해라. 난 괜찮다. 그래도 어머님 없이 어떡해. 괜찮대도 그러네.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내가 내 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 나 신경 쓸 거 없다. 너희 결혼이 내일 모레라 바쁠 텐데 서운케 생각 안 할 테니 일 봐. 처음엔 결혼식을 미룰까도 생각했지만 완고한 시모의 뜻에 결국 저희는 그렇게 시모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됐죠. 너희 신혼여행은 취소했다며? 엄마. 결혼식은 어떻게 어머님 없이 치렀지만 차마 신혼여행까진 못 가겠더라. 위약금도 물고 수수료 좀 떼이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 두고 우리끼리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하하호호 하겠어. 홍서방도 말은 안 해도 어머님 눈에 밟힐 거고. 그래서 그냥 취소했지 뭐. 그래, 잘 생각했다. 여행이야 뭐 너희 아직 젊고 한창인데 언제든 시간 내서 가도 되지. 결혼식 끝나는 대로 얼른 병원이나 가봐. 괜찮다 말은 해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한 번뿐인 결혼식 못 보시고 얼마나 서운하고 서운하시겠니. 너희가 가서 잘 달래드리고 해. 그렇지 않아도 끝나는 대로 바로 병원 가보려고.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서운하셨죠? 어떡해요. 저희는 어머님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 섭섭했어요. 난 너희가 계속 사진 찍어 보내줘. 그래도 우리 애들이 결혼식 잘하고 있구나 했다. 참, 어머님, 여기요. 이거 제 친구가 찍어준 캠코더 영상인데요. 어머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찍은 영상도 나오겠지만 우선 오늘 어떻게 했나 그거부터 보시라고요. 아유, 좋다, 좋아. 화질도 좋고. 어머,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예쁜 거 봐라. 그치, 엄마. 오늘 결혼식 온 사람들이 다들 신부가 뭐 이렇게 예쁘냐고 작사가가 아니라 가수를 해도 되겠다고 연예인 같다고 막 그러더라니까. 아이고, 오버한다, 당신. 결혼식에 참석을 못한 시모에게 저희 결혼식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던 중 저는 그만 병실에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식 그거 진짜 두 번은 못할 일이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메이크업 받고 피팅해보고 또 결혼식 와준 사람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맡고 거기다 하루 종일 불편한 드레스 입고 구두까지 신고 있었으니 졸리지 않은 게 이상한 일이었죠. 전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다 얼핏 잠에서 깼는데 시모와 남편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쟤 좀 봐라. 아주 쿨쿨 잘도 자네. 아주 콕 가지고 오네 콕 가지고라. 어? 지 시애미가 다쳐 누워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않고 저렇게 잘 자니 그래. 뭐 말로야 걱정이 되니 어쩌네 하지만 이렇게 자식 다르고 며느리 다른 거다. 남의 엄마라 이거지. 걱정이 되기는 무슨. 엄마, 설마 그거 벌써 준 거 아니지? 그거 약효가 15분 안에 나타난다며. 벌써 썼으면 안 되잖아. 아니요. 그건 여기 딱 있지. 엄마가 뭐 그 정도도 구분 못할까 봐 그래? 엄마가 다 알아서 잘 한다고 했잖아. 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따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잘 해놔. 나중에 어영부영 헤매다 기회 놓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준비를 잘 하라고. 그 컴퓨터의 내용이며 뭐며 그런 건 다 준비를 잘 해놓은 거지? 그때 바로 잘 손을 써서 넘겨야지. 안 그러면 어영부영 기회만 놓친다. 똑바로 잘해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명의 변경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뭐. 그래 이놈아. 내가 그랬잖니. 쟤도 뭐 바보가 아닌데 가만히 앉아 명의 네 앞으로 돌려놓자고 하겠어? 다 이런 식으로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넌 하여간 엄마 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가만히 있다간 여자 좋은 일만 시킨다니까. 야무지게 이 일을 처리해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공동명의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럴 것까지도 없었겠지만. 공동명의는 어쩔 수 없었대도. 어차피 걔 돈이 나보다 더 들어갔어. 한 6대 4 정도 되려나. 근데 세상 누가 그걸 내 이름으로 그냥 하게 두겠어. 아무튼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가 물 주면 얘가 혹시나 눈치채고 안 먹거나 그러지 않게 그거나 잘 지켜봐. 그랬다간 또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알겠지? 심상치 않은 대화였죠. 둘은 제게 뭔가를 먹여 저를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공동명의의 건물을 꿀꺽하려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난 이럴 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몸부터 빠져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고, 일단 이걸 안 이상 제가 이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걸 안 들키는 게 제일 우선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야 이따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든 뭘 하든 할 테니까요. 전 일단 좀 더 잠든 척을 했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보, 일어나봐. 우리 이제 가야지. 나 많이 잤어? 언제 이렇게 잠이 들었지? 얼마 뒤 저를 깨우는 남편의 부름에 깨어난 척했죠. 우리 며느리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코까지 골고 자는 걸 보니. 왜 안 그러겠냐. 결혼식 한 번 치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시간이 너무 늦어. 너 그냥 여기 재울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간이 침대에 웅크리고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피곤해도 집에 가서 화장도 지우고 편하게 잠들어야지. 그래도 너희 명색이 오늘 또 결혼식 올린 첫날 밤 아니니? 대충 이렇게 보내지 말고 집에 가서 잘 보내. 제가 이미 그 대화를 들어버린 후라 기가 차더라고요. 그 중요한 첫날 밤이라 절 어떻게 하려고 입을 맞춘 거란 말인지. 그래, 얼른 가자. 집에 가서 내가 당신 마사지 해줄게. 그러자. 집에 가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구나 싶었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단 맞춰줬어요. 아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주차장에 대놨거든? 내가 차 빼서 요 앞으로 가져올 테니까 당신 한 3분만 있다 내려올래? 그럴게. 고마워 여보. 남편은 차를 가져오겠다며 먼저 나가고 저도 갈 준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물병을 내밀더군요. 참, 너 이거 하나 먹고 가. 홍삼이랑 이 물이랑 같이 하나 꿀떡 마시고 가.
결혼식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먹어주면 좋아. 얼른 꿀떡 삼키고 가, 어? 시모가 저를 아주 빤히 쳐다보면서 빨리 마시길 기다리는데 이걸 어떻게 넘길 수 있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는데 그때 마침 저희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자연스럽게 넘길 기회다 싶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 나 어머님 병원 왔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오빠 잠깐만. 나 지금 막 나가는 길이라서. 어머님, 감사해요. 이건 가면서 제가 잘 마실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얼른 주무세요. 저희 때문에 오늘 신경 많이 쓰셨죠? 제가 또 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빠, 이제 나 나가는 길이야. 마침 너무 좋은 타이밍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통화를 하는 중이다 보니 시모도 본인 눈앞에서 제가 그 물을 마시는 걸 못 본 거예요. 적잖이 당황을 하는 눈치더군요. 그래. 내가 우리 성훈이한테 확인해 볼 거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에 가면서 꼭 먹어. 그렇게 가는 제 등 뒤에 대고 재차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굳이 그걸 먹으려고 소리쳐대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럴까 싶더군요. 전 병실을 나오는 순간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겐 확인할 게 한 가지 더 남아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면 누구든 먹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지 않은 거긴 하겠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테니까요. 전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재빨리 제 텀블러 안에 물을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페트병에 있던 물은 자판기에서 똑같은 병으로 뽑아간 뒤 남편의 차에 올라탔죠. 왔어? 당신 피곤하지? 얼른 가서 쉬어야겠다. 그 와중에도 어찌나 착한 남편 연기는 잘하는지. 그렇게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 남편은 자꾸 저를 흘끼틀끼 쳐다보더군요. 제 손에 홍삼 스틱과 물이 그대로 들려 있었거든요. 그건 뭐야? 알면서 뭘 물어. 그거 언제 먹나 계속 살피고 있으면서 저한테 모른 척 은근슬쩍 물어대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님이 주셨어. 홍삼이랑 같이 먹으라고.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어머님밖에 없다니까? 남편은 운전하면서도 저를 계속 유심히 살폈고 제가 이럴 줄 알고 병원을 나오면서 작업을 쳐놨잖아요. 홍삼 스틱을 뜯어먹고 캬 소리까지 내며 물을 비웠죠. 그리고 그렇게 일단은 집에 무사히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홍삼 스틱과 물을 건넸어요. 자, 당신도 여기.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당신도 고생 많았는데 얼른 하나 먹고 푹 쉬자. 물론 제가 건넨 물은 시모가 제게 줬던 그 물이었지만 집 정수기 물을 따르는 척하면서 제가 텀블러에 담아왔던 물을 부었던 탓에 남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죠.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 마셨고 전 시계를 봤죠. 효과가 15분 안에 나타난다고 했었지?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을 계속 살폈어요. 나도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졸음이 막 밀려오네. 당신도 얼른 씻고 쉬어. 오늘 고생 많았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졸음이 몰려오지? 나 조금만 앉아있다가 씻어야겠다. 1시간 같은 15분이 흘렀고 조금 앉아있어야겠다던 남편은 이내 골아떨어져 드르렁 잠이 들더군요. 역시 수면제였구나. 그럼 내가 잠든 동안 뭘 하려고 한 거지?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자. 전 아까 남편과 시모의 대화 내용을 되새겨봤죠. 둘은 컴퓨터 얘기를 하며 자료는 잘 정리했는지에 관한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봤어요. 별다른 게 없는데 뭘 정리해뒀다는 거야? 그러다 문득 혹시 내 노트북을 말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확인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던 폴더가 하나 있더군요. 그 파일을 열자 생각지 못한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대체 뭔지, 이 내역들이 왜 내 노트북에 들어있는 건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거 지금 횡령 내역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날 남편 회사의 횡령으로 몰아가려고 작업을 한 거구나. 자료들을 보는 순간 감이 잡혔던 거죠. 와, 이걸 이렇게 몰아간다고? 기가 막혀. 사실 제가 몇 달 전 남편 회사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은 게 있었는데 이때 급여 통장을 등록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밑작업은 시작됐던 거였어요. 당신 급여 통장 말이야.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할래? 급여 통장?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은 당시 제게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하라며 무슨 재무상의 이유를 들어가며 복잡한 얘기를 했었고 전 통장 하나 새로 만드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니 남편이 시키는 대로 통장을 하나 새로 팠었죠. 급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남편이 잠시 가지고 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해당 통장으로 급여 대신 한번 큰 금액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 우리 회계팀에서 실수한 거야. 다른 데 계약금 보내는 걸 당신 통장으로 잘못 보냈었나 봐. 내가 바로 알고 처리해놨으니까 문제될 건 없어. 아, 그래? 아, 깜짝 놀랐네. 그럼 문제될 건 없는 거지? 그럼 걱정하지 마. 당시 그렇게 넘어갔던 작은 해프닝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 그때 잠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됐던 돈이 고스란히 저의 횡령 내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각종 대금들이 과다하게 작성된 온갖 자료들이 폴더 속에 가득했는데 고작 컨텐츠 개발에 참여했을 뿐인 제가 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손을 댄단 말인가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내 노트북에 조작을 해두고 나 잠든 사이에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었던 거야? 어디에 보내기라도 할 생각이었던 건가? 아니, 뭐 신고라도 할 생각이었나? 기가 막혀. 이 와중에도 남편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잠이 들어 있었고 저는 곧장 친정 오빠에게 연락해 시모에게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저 혼자만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이렇게 또 보내요? 네가 어떻게... 왜요? 잠들어 있을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찾아오니 놀라셨어요? 네가 왜 여기에... 우리 성훈이는 어딨어? 시모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벨소리는 병실 안에서 울렸죠. 참, 그 사람 전화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필요한 용건이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너 이년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어? 내 아들 어디 있어? 무슨 짓을 하긴 무슨 짓을 해요. 내가 한 짓이 뭐가 있다고. 내가 한 거라면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물, 그거 남편한테 건네준 거, 그거밖에 없는데? 혹시 그게 뭐 문제가 될까요? 시모는 제 말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일어나 저를 넘어뜨리려 들더군요. 팔에 다리에 깁스까지 하고 있던 인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하지만 이내 오빠가 뒤따라 들어와 시모를 잡고 쓰러뜨렸죠. 역시 보통 인간은 아니라 다쳐 몸 안 좋다고 얕보고 혼자 왔으면 큰일 났겠다 싶더군요. 너 지금 뭘 어쩌자고 여기로 온 거야? 뭘 따지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뻔뻔하시네요. 내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당신이랑 그 사람이 둘이 짜고 나 어떻게 한 다음에 건물명의 돌리려고 했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대체? 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 얘, 너 지금 밤중에 와서 혼자 무슨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뭐 꿈꿨니? 자다 봉창을 두드려도 요분수지. 기가 막혀. 그렇게 딱 잡아떼시겠다. 내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당신들이 나눈 대화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준 그 물, 나 안 마셨거든. 내가 바꿔치기 해서 그 사람 줬어.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어. 이 사진 보여? 이러고 지금 잠들어 있다고. 근데 이게 당신 짓이 아니라고? 어머, 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말? 내가 너한테 무슨 물을 줬다고 그래? 난 너 피곤해 보여서 홍삼이랑 같이 먹으라고 자판기에서 뽑은 생수병 준 거밖에 없다. 그게 대체 뭐가 죄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애야 피곤했으니 잠이 들었겠지. 너도 아까 여기서 세상 모르고 코까지 드르렁 골면서 잠들어 있었잖아. 근데 우리 애는 뭐 잠들면 안 되니? 아이고, 너도 참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다 대는구나. 그럼 이 자료들 이것도 다 모른다고? 그렇게 지금 딱 잡아떼겠다 이거예요? 이래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글쎄 난 모르는 일이라도 그러네. 예. 너 지금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뭐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 거니? 너 지금 아무리 봐도 제정신 아니야. 정신과 가서 검사라도 좀 받아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있어 그래? 아니 내가 널 뭐 어떻게 해서 뭘 하려고 했다고?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증거는 있어? 너 혼자 지금 머릿속으로 굴려서 지어낸 건 아니고? 아니면 아까 잠자다 너 꿈꾼 거 아니니? 시몬은 본인들이 그런 증거가 있냐며 모르쇠로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저와 시모를 두고 병실을 살피던 오빠는 아까 제가 가져다 놨던 캠코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모에게 제가 보여주려고 가져온 저희 결혼식에 녹화돼 있던 그 캠코더였죠. 제가 나중에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갑자기 왜 그 캠코더에 손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촉이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캠코더에 손이 가더라고. 그런데 오빠가 캠코더를 만지작거리자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설마 그거 벌써 준 거 아니지? 그거 약효가 15분 안에 나타난다며. 벌써 썼으면 안 되잖아. 아니요. 그건 여기 딱 있지. 엄마가 뭐 그 정도도 구분 못할까 봐 그래? 엄마가 다 알아서 잘 한다고 했잖아. 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따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잘 해놔. 나중에 어영부영 헤매다 기회 놓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준비를 잘 하라고. 캠코더를 만지다 조작에 미숙했던 시모가 아마 우연히 녹음 버튼을 누른 채 그대로 올려뒀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우연히 녹음된 캠코더의 대화 내용으로 시모와 남편 놈의 꿍꿍이는 그대로 증거가 됐죠. 이제 이거면 증거가 되나? 당신들 나한테 억지로 먹이고 잠든 사이에 멋대로 하려고 한 증거. 이제 이거면 되냐고. 예, 내가 뭘 준 줄 알고 그런 대화 나눴다고? 내가 너한테 뭐 이상한 걸 줬다는 증거가 있니? 그리고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멀쩡하게 서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파락파락 대들고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어? 근데도 이 인간이 와 진짜 이렇게 끝까지 인정을 안 하겠다. 예지야, 힘 뺄 거 없어. 이 인간 내가 봤을 때 끝까지 이러고 뻔뻔하게 나올 인간이다. 어차피 확실한 건 신고해서 경찰에서 가리면 될 일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상대할 거 없어. 뭐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뭘 했다고 신고를 할 건데? 내가 널 뭘 치기를 했니? 때리기를 했니?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신고를 해? 아이고, 남매가 아주 쌍으로 치라를 하고 있네, 아주.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는 한번 경찰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보면 알겠지. 딱 기다려. 내가 당신네 둘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시모에게 퍼붓고 나왔지만 사실 간이 콩할 만한 저는 그 순간에도 심장이 벌렁거려 미칠 것 같았어요. 오빠, 근데 저 인간 말대로 정말 직접적인 증거랄 건 없는 거잖아. 지금 경찰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 녹음 내용이야 있다지만 그냥 대화 나눈 거다. 실제로 준 건 없다. 그래버리면 사실 증거도 없고 저 인간이 아까 나한테 준 물도 남편 놈이 다 마셔버렸으니까 증거가 남지도 않고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어쩌지?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고 일은 제대로 처리도 안 될까 봐 너무 겁나. 내가 너무 영리하지 못하게 대처한 걸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서 터뜨렸어야 하는 건가? 일단 내가 이 노트북에 들어있는 증거들을 좀 보니까 이 자료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거든?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야. 이 내역들 좀 봐봐. 이게 그냥 너 하나 횡령으로 뒤집어 씌우겠다고 만든 자료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그거야 그렇지만. 그리고 예지야,
잘 생각해봐. 네가 그 회사에 무슨 지분이 있어? 아님 무슨 역할이 있어? 아니지. 난 그냥 콘텐츠 작가로 몇 달 일한 게 전부야. 회사에도 몇 번 안 갔어. 그냥 회의할 때만 몇 번 가서 회의하고 나머지 일은 다 재택근무로 해서 보내주기만 했으니까. 사실 내가 그 회사에 무슨 역할이 있겠어. 난 회사 출입카드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 그치. 넌 회사 출입도 누가 안 열어주면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거기 전산에 접속하거나 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치? 근데 그런 네가 무슨 수로 횡령을 해. 횡령이 뭐 애들 장난이야? 그런 거 다 교묘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가능한 일이야. 회사 사정도 잘 알고 회사 내부의 돈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쯤 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근데 넌 외부인이야. 네 남편 홍서방 그 새끼가 회사 대표 이사로 있다 뿐이지 넌 그 회사랑 일절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세상 천지에 무슨 외부인이 그 큰 돈을 횡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조사 조금만 해보면 금방 파악될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봤을 때 이거 횡령한 놈은 따로 있어. 오빠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전 오빠와 함께 경찰로 가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잠들어 있던 동안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캠코더에 찍혀있는 말들,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도 모두. 그리고 다행히 오빠 말처럼 경찰은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곧바로 횡령을 한 당사자를 눈치채더군요. 왜? 이거 김예지 씨가 아니고 남편 홍성훈 씨. 그 양반이 횡령한 건 같은데요? 야, 이것들 이거 똑똑한 척은 다 해놓고 아주 멍청한 짓 제대로 했네 이거. 야, 골 때리는데? 왜요?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 봐봐요. 그놈의 이걸 김예지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좀 굴린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 이 금융회계 쪽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건 정황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이 회사 관계자도 전혀 아닌 사람이 무슨 수로 횡령을 해요. 그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회사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구만. 근데 이 자료 내역으로 봐서 횡령한 금액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범인이 누구겠어요? 남편 본인이지. 근데 이거를 이러고 내가 이만큼 횡령했어. 내가 범인이요. 전시를 하고 있는 꼴 아니야 아주. 자기 딴에는 자기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겠다고 머리 좀 쓴 모양인데 남이 봤을 땐 세상 멍청하게 짝이 없는 거지. 세상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자기 횡령 증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내역을 적어서 갖다 바친답니까? 안 그래요? 이 파일에 이름만 바꿔봐요. 완전 자백 증거지. 아가씨, 아니 아가씨가 아니구나. 김예지 씨,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놈 이거 완전 하수야 하수. 억울하게 옥살이 할 일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겁나서. 진짜 억울하게 제가 엮여 들어갈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억울하게 눈 뜨고 코 베일까 봐 너무 걱정했거든요. 저 근데 형사님, 근데 혹시 이 부분으로 처벌도 가능할까요? 절 완전히 골로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이 두 사람. 다행히 대화 내용도 녹음돼 있고 남편이 그걸 마시고 잠들기도 했고 이걸로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조작하고 모의한 것도 다 증거가 되는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해를 입은 게 없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이 좀 애매합니다. 에? 아니,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도요? 그런 게 어딨어요, 형사님. 사실상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게 없잖아요. 억울하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게 있죠. 횡령 말이요. 이 증거가 다 지금 저희 손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으로 바로 처벌을 때려버릴 수 있죠. 결국 경찰의 말대로 저에게 하려고 한 짓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횡령건으로 남편과 시모는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어요. 잠들었다 일어나 졸지에 수갑을 차게 된 남편은 어리둥절한 채로 조사를 받았고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디 한번 설명이나 해봐.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어떤 심보로 나 하나 골로 보내려고 작정을 한 건지.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당신을 골로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있겠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실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웠어.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빚도 많이 지고 그걸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 거기서도 빚이 생기고 이리저리 문제가 겹치면서 나도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날 이용해서 네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고? 그 말을 하는 거니 지금? 왜? 전에 우리가 같이 산 그 건물 그거 팔자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잖아. 사실 그때 회사 사정 때문에 그 건물 팔아서 좀 처리하려고 했던 거였거든. 근데 당신이 반대했었지. 당연하지. 지금 천정부지로 쏟고 있는데 그걸 어느 바보가 그 시점에 팔아? 앞으로 거기가 개발되면 몇 배가 더 뛸 텐데. 맞아. 그래서 당연히 당신은 반대했고 그냥 놔두자고 했었지. 근데 사실 그때 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어. 당장 현금이 필요했거든. 그걸 팔지 않으면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하도 막막해서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나름대로 계책을 내놓으신 거야. 계책? 지금 계책이라고 했니?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골로 보내려고 했던 그게 계책이었다고? 아니야. 뭘 자꾸 골로 보낸대.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야. 일단 당신을 횡령으로 만들어서 감옥 보내면 솔직히 이런 걸로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아. 좀만 살다 나오면 돼. 뭐 벌금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벌금 명목으로 공동명의 포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내 빚도 해결될 거고.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문제 다 처리될 테니까. 그냥 그럴 계획이었어. 횡령했다고 당신을 버린다거나 이혼하자고 한다거나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어. 돈을 나 혼자 꿀꺽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빚만 갚으려고 그랬어. 빚만.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것만 문제가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니까. 기가 막힌다 진짜. 횡령했다고 날 버린다거나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넌 지금 나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인다. 아니야. 미안해. 당연히 미안하지. 난 그냥 그 순간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아달란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제안을 해서 응하긴 했지만 솔직히 나도 죄책감은 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런 짓 잘 못하는 인간인 거. 아주 개그를 하고 앉았네. 너 내가 자는 줄 알고 대화 나누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어디서 순진한 척을 하고 앉았어. 그리고 나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그 건물이 네 거 되면 그때 네가 어떻게 나왔을 줄 알고. 결국 둘은 멍청하게도 자기네 횡령 배임을 모두 친절하게 자료로 남겨둔 바보들이 됐고 그 파일 속 이름만 바꾸면 모두 자기네 죄 자백 증거가 됐던 탓에 남편과 시몬은 모두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 놈의 빚만 늘어가던 회사도 쫄딱 망해버린 데다 벌금형으로 빚만 더 져버린 꼴이 되고 말았죠. 이후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 놈은 사정사정을 하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이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솔직히 나 당신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일단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뿐이야. 건물을 팔아서 돈이 나오면 빚부터 해결하고 그러고 당신이 혹시나 감옥 가더라도 얼른 빼오고 그러고 살면서 두고두고 빚 갚을 생각이었어. 당신한테도. 내가 당신을 설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겠어? 어떻게든 당신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살폈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인생에 당신처럼 사랑한 사람은 또 없었어. 사랑? 사랑? 넌 그렇게 사랑을 해서 사람 인생을 하나 망가뜨리려고 그랬니? 세상 어떤 사랑하는 인간이 지 마누라한테 그런 거 먹여서 조작하고 사람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런 짓을 한대니? 아니, 그것도 뭐 그렇게 못 먹을 걸 먹인 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먹으면 어떻게 되는 그런 약도 아니고 그냥 잠깐 잠드는 것뿐이야. 나 봐. 멀쩡하게 잠만 잘 자고 일어났던 거. 몰라? 그냥 당신 잠든 사이에 일만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당신을 해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단 말이야.
오히려 난 내가 빚지고 이러면 당신한테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야, 되도 않는 소리 자꾸 씨부리지 마. 네가 정말로 날 생각했으면 그때 솔직했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계획이랍시고 짜서 사람을 엿먹일 게 아니라 그때 솔직하게 말을 했었어야지. 일을 하다 보면 빚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만큼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 그걸 누가 몰라? 어떻게 사람 하는 일이 늘 잘 되니? 당연히 안 될 때도 있지. 그럼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일을 하다 보니 빚이 좀 생겼다. 갚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다. 하면 안 될 횡령까지도 좀 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건물을 팔아서 이 빚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까? 죽어도 내 건물은 안 된다. 그랬을까? 당연히 빚부터 해결하자고 했을 거야. 건물이야 어차피 원래 없던 거고 투자야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큰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다시 생각하자고 했을 거라고. 근데 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둘러대가면서 건물 팔자고 회유하고 그게 안 통하니까 뒤에서 이딴 짓이나 버리고 그런 놈을 나더러 믿으라고? 차라리 지나가던 똥개를 믿겠다. 사랑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 너 같은 입에 발린 말이나 늘어놓는 놈을 믿고 산 내 지난 세월까지 한심하게 만들지 말고. 여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진짜.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만 안 내놨어도. 이게 근데.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그 얘기했을 때 좋다고 맞장구 치던 놈이 누구야? 엄마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생각했겠냐고 좋아 죽던 놈이 이제 와서 지 애미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앉았어? 이 썩을 놈 같은 이라고. 나야말로 너 때문에 지금 다 늙어서 이게 무슨 난리냐? 어? 아들놈의 새끼 하나 낳아놨더니 호강시켜주기는커녕 지 애미를 경찰서 문턱이나 드나들게 만들고 내가 아주 속이 터지나 못해 문드러진다. 문드러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찌질하고 어이없는 모자였죠. 전 그들과 잠시나마 가족으로 엮여 있었던 시간이 수치스러울 만큼 후회스러웠어요.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고 저에게 모함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부분이 형사처벌에선 인정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이혼 소송에선 모두 가만히 되더라고요. 배우자를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점, 심지어는 수면제를 이용해 조작까지 한 점 등이 모두 유책 사유로 인정됐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소송에서도 아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이혼을 잘 마무리한 후 그때 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건물은 제 단독 명의의 건물이 됐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건물을 꿀꺽하려던 두 모자는 결국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도 전 가끔 아찔한 기분이 들곤 해요. 그때 그 병실에서 제가 만약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했다면 지금쯤 전 어떻게 됐을지. 물론 경찰에서 저의 횡령이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실체를 모르고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하필 눈이 떠진 것도, 캠코더를 그 병실에 가져간 것도, 전 시모가 하필이면 녹음 버튼을 실수로 누른 것도, 또 친정 오빠가 녹음된 캠코더를 발견한 것도 모두 천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사람의 입만큼 못 믿을 게 또 없다는 거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전 남편은 입에 발린 말을 참 잘하던 사람이었고 전 그 말들을 너무도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 같아요. 별도 달도 따주마 하던 그 말들에 속아 결혼까지 했고 마지막 이혼하던 순간까지도 입에 발린 말들로 절 현혹시키려 하던 사람이었죠. 정말 중요한 건 말이 아닌 마음, 그리고 행동인데 말이에요.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래도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덕분에 참 큰 인생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는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특히 남자들의 말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자님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경험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일단 제 어린 시절 삶을 먼저 알려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사연을 보냈을까 한번 추리해 보세요. 전 남동생이 하나 있고 부모님은 작게나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머리 좀 크기 전까지는 제가 자라면서 받는 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워낙 어릴 때부터 당했던 일들이라 전 그게 당연한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껏 당했던 것들이 차별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쯤 되면 아마 청자님들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남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남녀 차별이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제 부모님은 누가 보면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차별 대우를 저와 남동생에게 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차별이었으니 제가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랄 때까지 몰랐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소하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복을 사야 했는데 전 살면서 한 번도 새 교복이라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복 안에 있는 와이셔츠마저 목깃에 잔뜩 때가 묻어있는 중고 물건을 부모님이 어디서 구해와 겨우 입고 다녔죠. 그러다 반 친구들이 입고 온 새 교복을 보고 집에 가서 말한 겁니다. 엄마, 나도 새 교복 하나만 해주면 안 돼? 친구들은 다 새 교복 입는데 나만 때 잔뜩 묻어있단 말이야. 어린 제 부탁을 들어줄 법도 했지만 부모님은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애가 철이 덜 들었다 오히려 화를 냈던 분이셨어요. 어찌나 그 모습이 무섭던지 어렸던 전 그 뒤로는 입을 꾹 다물고 지낼 정도였죠. 그러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긴 거예요. 때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이었는데 당시 동생이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동생은 졸업과 동시에 새 교복을 사서 집에 오더군요. 저와는 달리 빳빳하고 깨끗한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동생. 반면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중고, 눈물이 펑펑 났죠. 왜 동생은 되고 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친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저 대신 잔뜩 화를 내주었죠. 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제가 부모님을 나쁜 사람들로 만드는 것 같은 죄책감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로도 많은 차별 대우에 전 친구들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정말 차별을 받고 자랐구나 하고 말이죠. 그 외에도 동생과 다른 대우를 받은 이야기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서러운 세월을 다 얘기하려면 한두 시간을 떠들어도 부족하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는 청자님들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이후 전 더욱 독이 차서 이 집을 빨리 떠나고 싶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제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빨리 졸업하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게 됐죠. 대학 다니면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얘기 다 하면 나를 셀 수도 있으니 제 과거는 이쯤 설명하고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제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던 때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하니 이 역시도 부모님이 얽혀 있었습니다. 대학도 나와서 이제 성인도 됐겠다. 그동안 네 밥값은 이제 해야지. 저번에 독립하고 싶다고 했지? 그러지 말고 집에서 회사 다녀라. 네가 사회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가봤자 다 돈이고 고생이야. 그러니 내 딱 월세 50만 받으마. 밥값 포함하면 이건 내가 손해보는 장사야. 엄마는 절 키워준 값을 하라며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어요.
그래, 일을 시작했으니 생활비 정도는 드릴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장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을 두고 장사라는 단어를 쓰는 엄마. 또다시 마음에 생채기가 생겼지만 모질이인 저는 그 말에 매달 꼬박 생활비를 붙일 수밖에 없었죠. 왜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줬냐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정에 굶주려 그간 핀잔만 하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이란 걸 했으니 장사라는 단어는 속에 묻어두자 결정했던 그날의 제 결정을 말이죠. 일을 하면서도 이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부모님과 자식이라는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맞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부탁은 이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매달 생활비 챙겨주고 자잘한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하자 제게 슬쩍 이런 말을 하더군요. 딸, 요즘 내가 말이다. 너한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구나. 혹시 은행 가서 대출 좀 알아봐 주지 않으련? 맞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를 넘어 대출까지 받아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게 첫 대출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겠다 싶어 흔쾌히 해드렸어요. 집이 어렵다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게 날이 가면서 점점 돈 단위가 높아지니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버는 돈은 족족 부모님께 드리니 독립하겠다는 제 계획 역시 차일피일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부모라는 끈이 뭐라고 전 끝내 이 끈을 놓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돈을 빌려갈 때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부모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땐 이게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짓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대출금에 제 안색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출을 받아가면서 부모님은 제대로 된 돈을 제게 준 적이 몇 번 없었거든요. 그나마도 예전엔 제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 지금은 몇 년 직장 생활을 해서 그래도 제법 오른 월급을 받는 제 힘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늘 한숨을 달고 살았어요. 부모님에게 다시 대출금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큰 소리가 오갈 테고 그렇다고 이대로 또 제가 감당하자니 더 이상 제 힘에 부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런 제게 관심을 준 건 부모님이 아닌 회사 회장님이었어요. 왜 회사 회장님이라는 높은 사람이 제게 관심을 주냐고요? 그건 바로 제 직업이 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다니는 식품회사 여자 회장님의 비서로 몇 년째 일하는 중이죠. 앞서 보신 제 성격을 들으셨으니 제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회장님은 그간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정말 예쁘게 봐주셨거든요. 어린데도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발전할 줄 안다면서 항상 챙겨주려고 하셨죠. 경자씨 하고 싶은 일 없어? 내가 경자씨 일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쁜 사람 떡고물 하나 더 준다고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네.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솔직히 거짓말일 거예요. 사실 처음엔 이렇게 절 신경 써주는 회장님이 부담스러운 마음에 대충 괜찮습니다 넘어가려 했던 적도 많았어요. 아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기에 순수하게 이리 사람을 챙겨주는 회장님의 모습이 부담스러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하는 절 눈치챘는지 회장님은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마치 가랑비가 내려서 젖는 줄도 모른다는 말처럼 말이죠. 몇 가지 회장님의 배려 섞인 행동들을 말해드리자면 하루는 요즘 살이 많이 내린 것 같다며 고급 레스토랑 비싼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자 하더군요. 비서였던 저는 당연히 일정을 조절해서 급하게 레스토랑 예약을 진행했죠. A코스 1인분 예약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되도록 빠른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평일이었기에 예약은 어렵지 않았고 전 회장님의 지시를 맞출 수 있었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경자 씨도 같이 먹자는 얘기였는데 방금 내가 말했잖아. 요즘 자기 살이 너무 많이 내린 것 같다고. 내가 경자 씨 보기 안쓰러워서라도 안 되겠어. 나랑 오늘 맛있는 것들 먹고 몸보신 좀 하자. 어안이 벙벙했죠. 솔직히 자기 사원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그간 회장님이 절 많이 배려해준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대접에 어떤 행동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의 배려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날은 제가 쓰는 핸드폰이 너무 옛날 것이라며 최신으로 바꿔주기도 했죠. 어차피 기종이 낡으면 비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니까 바꿔준다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에 솔직히 완전한 타인인 나한테 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싶어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런 세세한 회장님의 배려에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앞서 회장님의 일화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회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도 몰랐을 이 트러블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어떤 한 일을 계기로 저와 회장님이 틀어지게 되었거든요. 저희 사이를 틀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회장님이 새로 재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만 해도 회장님은 솔로로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인가 회장님이 저한테 재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수줍게 꺼내신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붙어 지낼 비서기도 했으니 알아두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제가 뭐라고. 아무튼 저는 회장님의 말에 그 남편이 될 사람의 이야기는 입도 번긋하지 않았어요. 제가 따로 말할 부분도 아니고 회장님 정도 능력 있는 여자면 상대방 재력보다는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알아서 잘 결정하셨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어찌됐든 저보다 높은 사람인데 저보다 인생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동안에도 회장님은 주저리 재혼할 남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말해주는 일들에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확실히 보인다면 말을 하자 결심을 했지만 들어보니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기에 전 잘 됐으면 좋겠다 축하해드렸죠. 회장님은 고맙다며 아무래도 본인 옆에 오래 있을 사람이니 제 의견도 중요했다고. 이 말을 제게 꺼낸 반년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아래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회장님이 결혼을 한 후에 제가 가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볼 일이 한 번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수작을 거는 건가 싶은 순간들이 몇 번씩 생기더라고요. 처음 제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정말로 나한테 수작을 부리는 건가? 에이,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그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해 이윽고 모를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되도록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어쩌다 한 번이라도 가끔 마주쳐야만 했는데 저희 회장님은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가끔은 중요한 서류를 깜빡하거나 회장님의 시댁 어르신 모시는 일을 제때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제가 해야만 할 때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질구레한 심부름 및 잡일을 저에게 종종 맡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회장님 댁을 찾으면 한 번씩 회장님 남편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죠. 회장님께 당신 남편이 나한테 수작을 거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전 행동을 똑바로 하기로 했죠. 가끔 얼굴을 보는 제게 추파를 던질 때면 저는 그 행동들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이러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경고 아닌 경고도 했고요. 사장님, 이런 모습 계속 보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회장님께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곤란한 건 사장님이잖아요. 그만하시죠. 그러니 저한테 온갖 욕을 하더라고요. 건방진 년, 아무것도 아닌 년이 콧대만 높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울컥하긴 했지만 전 화를 참아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쌓인 고름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날의 제 말에 앙심을 품었던 회장님 남편이 회장님에게 제가 유부남인 자기를 계속 꼬시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의심도 아니고 확정이었죠.
안 그러면 회장님이 아무 일도 없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경자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경자 씨 사람 좋게 봤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전 그런 적 없어요, 회장님.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오히려 저한테 먼저 수재 건 사람은 회장님 남편이라고요. 제가 반박을 하자 회장님 옆에서 팔짱 끼고 서서 뻔뻔하게 절 비웃으며 보고 있던 회장님의 남편이 갑자기 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 가면도 두껍기도 하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삼자대면하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전 거리낄 게 없으니 그런 회장님 남편의 말에 그러자 했죠.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에요. 이 맹랑한 년, 증거도 없으면서 날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 했지. 내 이럴 줄 알고 네가 나한테 했던 것들 고스란히 증거로 다 남겨놨다고. 회장님 남편이 내민 증거는 아주 웃기게도 제가 종종 회장님 집에 심부름 갔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을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다만 그 녹음 파일이 전부 짜집기가 되어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무슨 업자라도 썼는지 아주 편집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편집된 내용들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 남편이 주장하는 상황은 이래요. 한 번은 회장님 남편이 제게 치근덕거리면서 아주 당당하게 왜 자꾸 이러냐, 왜 날 받아주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죠? 본인이 이런 말을 내뱉은 주제에 제가 오히려 자기를 꼬시려 했다 말하는 게 말이에요. 당시 저는 당연하게도 그런 회장님 남편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람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다 보였으니까요. 아무리 어린 저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 분명 제가 회장님 남편에게 바깥 사장님이야말로 이러지 마세요. 왜 자꾸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고 쏘아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남편은 이 내용들을 악용한 겁니다. 악의적으로 자기 음성에다가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또 덧붙이는 식으로 편집을 해서 틀었던 거죠. 경자 씨,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전 경자 씨 마음 받아줄 수 없어요. 바깥 사장님이야말로 이러지 마세요. 왜 자꾸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앞뒤로 아주 교묘하게 마치 제가 본인을 꼬시려 한 사람으로 유부남이나 꼬시는 도덕성이 아주 파탄한 여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방방 뛰었죠. 하지만 명백한 녹음 증거, 회장님은 증거가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회장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해요. 자기 가족인 남편을 믿어주는 건 물론이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그 앞에서 가만히 서서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저거 다 편집된 거예요.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주장했지만 일개 직원인 저는 더 이상의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말을 믿은 회장님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거든요. 하필이면 그 사람들 역시 회장님 남편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몰라봤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했냐고요? 절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증거에 이어 증인까지. 회장님은 절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내쫓아버렸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회사였기에 절 바로 자르는 건 힘들었는지 권고사직을 조용히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경자씨 믿었는데 믿은 사람이 바보가 됐네. 더 이상 책임은 안 물을 테니 그냥 조용히 회사 떠나줬으면 좋겠어. 일 크게 만들긴 경자씨도 싫잖아. 억울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순 없었어요. 회장님이 손을 써서 절 쫓아내려 한다면 절 모르는 직원들의 입에서도 제 이야기가 오르고 내렸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전 회사를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게 약자의 삶이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경험이 되었죠. 그 뒤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갑자기 잘린 회사 때문에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녀야 했고 저 모르게 무슨 소문이라도 돌았는지 취업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이대로 계속 제 경력을 살리는 비서직을 구하고 있으면 대출 이자를 갚기가 힘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죠.
하루하루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대출이라는 늪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깨져버렸으니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얻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쁜 생각도 했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내고 있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대뜸 사과를 하는 겁니다. 경자씨, 내가 정말 미안해. 경자씨가 김 부장한테 그랬다며? 우리 남편 수상하니까 조사해보라고. 왜 그때 말 안 한 거야? 아니다. 말해봤자 그 상황에선 난 경자씨 안 믿었을 테니까. 경자씨 어쩔 수 없었겠지. 고마워요. 경자씨 덕분에 회사가 위험을 넘길 수 있었어. 갑자기 회장님이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말이죠. 사실 제가 회사를 떠나기 전에 회장님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해서 따로 뒤를 캐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의심 가는 정황이 겨우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온 걸 당시 그나마 말붙이고 지내던 김 부장님께 부탁하고 퇴사하게 됐었죠. 제가 끝까지 증거를 잡을 수 없었던 건 회장님과 재혼한 남편의 주도 면밀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한번 의심 가서 슬쩍 떠보는 듯이 회사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린 제게는 슬쩍 말할 법도 한데 사람이 빈틈을 절대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말도 있듯이 파도 나오는 게 없어서 전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 싶어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날 급하게 회장님 심부름만 마무리해서 회사로 가게 된 상황이 없었으면 감쪽같이 이 회장님 남편에게 속을 뻔했죠. 사실 제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여의치 않은 재정 상황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배울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매번 회장님 댁으로 갈 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곤 했어요. 어차피 교통비야 다 나오는 거니까 그날 시간에 따라 방법은 달라지곤 했죠. 그날은 급했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회사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싶어 어김없이 버스를 선택한 날이었어요. 정류장에 앉아 버스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된 겁니다. 회장님 남편이 어디론가 황급히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이상했던 거죠. 그날 또 제가 이렇게 우연히 회장님 남편을 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픈 배를 달래겠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먹었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잘 안 나던 컵라면이 그날따라 많이 땡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 이상하다 생각된 회장님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죠. 그러다 어떤 카페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같이 들어가서 무슨 일일까 살펴보고 싶었지만 카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같이 들어가진 못했죠. 그래도 일단 지켜보긴 하자 싶어서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음료가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커피, 하나는 에이드 같은 음료로 보였죠. 평소 단 걸 싫어하던 사람이기에 에이드와 같은 음료를 시키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이건 뭔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숨어서 이 안이 보일 곳이 없나 찾고 있었는데 마침 맞은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 발견하기 전에 얼른 들어가 건너편 회장님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생각대로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그 맞은편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 남편 앞에 앉은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죠. 편의점과 카페 사이의 거리는 좀 있었기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사진 속 남자는 회장님과 자주 회의를 하곤 했던 회사의 임원이었거든요. 회장님 비서인 제가 익숙하게 보던 얼굴이니 까먹을 수 없었죠. 둘이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냥 생각해봐도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닌 회장님 남편이 왜 회사 중역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절 향해 하는 행동들만 봐도 딱 사람의 인성이 보였으니 이건 저 사람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구나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어디서 눈치를 챘는지 더 자세히 파봐야겠다 싶었던 그 타이밍에 회장 남편이 그 난리를 피운 겁니다.
제가 자기를 꼬셨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냥 그대로 떠날 수도 있었어요. 저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회장님 남편의 일도 묻혔겠죠. 제게 상처를 준 회장님이니 이 정도 복수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간 절 챙겨준 회장님 은혜도 있었으니 김 부장님께 회장님 남편이 수상하다는 말을 남겼던 겁니다. 회사를 나가면서 배운 것 중 하나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일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장님이 제게 찾아와 허리까지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던 거예요. 남편이 우리 회사 기술 빼돌려서 자기 회사 세우려고 했더라. 까딱했다간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뻔했는데 경자 씨 때문에 살았어. 회장님 입에서 나온 내용은 또 뜻밖의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치근덕대던 회장님 남편에게 진짜 내연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말이죠. 그러면서 설명하길 그때 회장님이 절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이 든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재혼한 상대마저 그렇게 배신을 했으니 제정신일 수가 없지. 그렇다고 내가 경자 씨한테 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할게. 그저 오늘은 경자 씨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 당시에 회장님도 소가리를 엄청 했다 하시더군요. 본인도 겨우 괜찮은 사람이다 만난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또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뭔가 회의감도 들고 분노가 치밀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며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전하고 싶다고 회사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말은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 했습니다. 전 그냥 알겠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 말이에요. 이후로도 회장님은 자주 가게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제게 하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했던 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를 지킨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제 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생긴 뒤였으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전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에 굉장한 현타가 왔습니다. 저로서는 회장님과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다 믿고 있었고 가족보다도 더 잘해주는 사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신뢰를 잔뜩 쌓은 상태였는데 엄청 친하게 지낸다 생각을 해도 결국 중요한 상황이 되면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사람은 결국 본인들 가족이 우선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회장님의 모습에 저희 가족을 떠올려 보니 전 그 가족이라는 틀 안에 들어있는 사람 같지 않아서 이제야 깨달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제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제 옆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 정말 제게는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절대 남자친구와 모은 결혼 자금에 손을 대거나 하진 않았죠. 돈 이야기도 남자친구에겐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같이 모아둔 돈이 사라졌다면서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말도 없이 이렇게 돈을 홀라당 빼갈 수가 있어? 전 영문을 몰라 오히려 무슨 일이냐 남자친구에게 되물었죠. 아, 모른 척 하시겠다. 네가 지금 우리 공용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갔잖아.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 생각이야?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범인이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서 본인들 급하다고 써버렸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부모님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됐냐고요? 부모님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일 때 부모님이 돈 필요하니 통장에서 돈 좀 꺼내 쓰겠다고 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곤 했거든요. 한 번 알려주고 나니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다른 통장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줬고요. 제가 일이 많으니 기억력이 좋지 않아 쓰고 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거의 다 똑같이 해놨거든요. 아마 때려 맞춘 것 같더라고요. 통장은 있었으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어떻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물으시면 나름 신뢰가 있었다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전까진 그래도 통장에서 돈을 빼나갈 때 항상 말하고 빼갔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알려준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도 없이 공용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죠. 공용 통장 비밀번호도 평소 제가 쓰던 걸로 해놨으니 아주 150원을 남기고 탈탈 털어갔더라고요. 이 일로 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내 부모님을 버틸 재간이 없겠구나 하는 걸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가족을 끊어내야 한다고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와서야 전 가족과 손절할 결심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을 먹고 난 뒤엔 일사천리였죠. 제일 먼저 끊기 시작한 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하루는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자취를 시작한 제 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부모님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저는 단호하게 아빠와 대치해 싸웠어요. 이렇게 하셔도 소용없어요. 제 돈에 함부로 손을 댔던 건 엄마랑 아빠잖아요. 너 설마 다 알고 이러는 거냐? 그래,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바뀔 리 없지. 그런데 아빠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냐면서 뭔지도 모를 내용을 알고서 그러는 게 아니냐고. 전 그 내용을 몰랐기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계속 난리 피우시면 경찰 부를 거다 하고 말하니 아빠가 벼락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 딴청 피우지 마라. 너 우리가 친부모 아닌 거 알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순간 제 뇌가 정지한 것만 같았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죠. 가까스로 정신을 잡고 저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아빠를 추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감정도 격해졌겠다. 이미 말문은 트였겠다. 아빠는 망설임 없이 말을 하더군요. 기껏 내 아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도 될 것을 버려진 애 걷어가지고 불쌍하다 키워줬더니 그간 네 앞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키워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평생 은인으로 모시진 못할 망정. 기가 막혔죠. 평생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대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제 친부모도 아니고 양부모였다니. 그제야 그간의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아들을, 남동생이 남자라서 더 챙겨주는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 그 성별은 중요치 않았다고. 애초에 제가 자기들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했던 거라고. 모든 상황들이 아기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말한 거 다 말하자. 우리가 네 앞으로 들어간 돈 그거 다 도로 뱉어내. 아빠, 아니 양아빠는 이제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한테 돈 하면서 큰소리 냈지만 전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해방감도 느끼느라 그런 양아빠를 무시했죠. 그 다음 저는 저를 향해 소리치는 아빠를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버렸어요. 친부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부모로서 역할을 잘한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처벌받든 말든 이제 무슨 상관인가 싶더군요. 술도 깨고 경찰 조사도 받고 나온 양부모가 친부모가 널 버렸다니까 하면서 친부모는 절 찾지 않을 거라 얘기했지만 이제 그 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절 속여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다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찾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고. 어쨌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라도 전 제 뿌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진짜 부모님이라면 절 사랑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 유전자를 등록해놨어요. 유전자 등록으로 혹시 모를 제 친부모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기대가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경자 씨 맞으시죠? DNA 일치한 분 찾았습니다. 어서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제 친부모를 찾았다는 그 말에 전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친부모가 절 기다리고 있다 했거든요. 접견실 문 앞에 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죠. 혹시나 절 보고 예전 양부모와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한참을 서성이던 전 그래도 용기를 내자 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전 그대로 굳어버렸죠.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전에 제가 모셨던 회장님이었으니까요. 순간 당황했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말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네가 내 딸이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눈에 밟혔던 거였어. 이 말과 함께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계속해서 미안하다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회장님을 감싸 안고는 물었죠. 진짜 당신이 내 엄마냐 하고 말이에요. 내가 네가 딸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놈의 가족이 뭐라고 하나뿐인 가족을 두고 내가 널 못 알아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가. 제 앞에서 다시금 미안하다 사과를 하며 펑펑 우시는 회장님. 아니 엄마.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가라는 따뜻한 단어. 그래서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회장님의 등만 토닥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기계 높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초라한 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물든 엄마의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계셨죠. 한참을 그렇게 울던 회장님은 이럴 때가 아니라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거죠.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회장님의 과거, 제 과거를 말이에요. 절대 내가 널 버리려는 의도는 없었어. 아무렴 피부치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버리니? 회장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원치 않는 시집을 갔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저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집간 집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라면서 온갖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애 낳은 지 겨우 이틀인데 빨리 몸 추스리고 둘째로 아들 낳을 준비나 해라 뭐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가족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회장님은 자궁이 약한 사람이라 저 하나 낳고 두 번째 아이는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하더군요. 내 운명의 자식은 너 하나였던 거야. 하늘이 너 하나만 잘 키워도 좋다 생각한 거겠지. 하지만 친할머니라는 사람은 빨리 아들을 가져야 한다면서 엄마 몸 다 풀지도 못했는데 의사한테 언제부터 임신 다시 가능하냐고 닥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둘째 아이는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전 정말 웃겼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엄마에게 먼저 귀띔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무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친할머니라는 사람과 친부로부터 엄마는 이혼을 당하게 됐다고. 너만큼은 내가 데려가겠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 혈육이라고 절대 못 준다 하더구나. 그래서 너랑 내가 생이별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를 억지로 어미 품에서 뺏어놓고는 나중에 친부가 재혼을 할 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다고. 한마디로 골치 아파진 거죠. 그래서 친부 집안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제 양부모였던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절 맡겨버린 거예요. 알아서 키워놓으라고. 그 대신 자기들 눈에 안 띄게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라고 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그리할 수 있는지. 비록 아이는 뺏겼지만 항상 멀리서 몰래 지켜보며 제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엄마는 어느 날부터 제 모습이 아예 안 보이니까 다시 친할머니와 친부에게 직접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가 엄한 가정부와 기사한테 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미 절차까지 다 마친 상태라 자기가 어떻게 손을 써볼 기회도 없었대요. 게다가 어디 이사를 가버렸으니 엄마 혼자 힘으로는 찾기도 어려웠죠. 친할머니와 친부라는 사람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끝내 그 두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하늘이 노하기라도 했는지 재혼을 한 친부는 사업을 말아먹었고 친가의 회사는 그대로 부도가 나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파산으로 빚더미에 앉은 친할머니,
친부는 이 어마무시한 빚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고. 그러니 홀로 남은 전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제야 왜 양부모가 절 그렇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친조부모가 돈 주고 키우라고 했을 텐데 제 친가라는 곳이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돈 받기 어려워져서 홀대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 제 친가에서 못 받게 된 돈이 생각나니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했을 게 뻔했죠. 돈을 못 받으니 키울 이유가 없었을 텐데 굳이 그때까지 키웠던 건 조금만 더 키워서 이용해 먹자는 신부인 게 뻔할 뻔짜였어요. 그렇게 4살 때 입양 갔던 저는 24년 동안 다른 사람을 부모로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까맣게 모른 채로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친모이자 회장님은 일단 힘을 기르겠다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군 사업은 대박이 났고 한순간에 규모가 좀 있는 회사로 성장하게 됐죠.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부터 엄마는 제가 어디 있나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찾긴 어려웠죠. 이미 양자로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DNA 등록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를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 뒤는 앞선 상황입니다. 연락받고 찾은 딸은 저였고 회장님은 그제야 절 왜 그렇게 챙겨주고 싶었던 건지 이해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마친 회장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미안하다고 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 그간 못했던 제 과거 이야기도 풀어놓았고 그 안에는 서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죠. 대부분이 양부모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양부모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다 다짐을 하셨죠.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단번에 그 길로 양부모라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렇게 대출을 받으라 했던 사람들이었으니 그 돈으로 대체 뭐 하나 궁금했다더군요. 저는 사업 때문이라 말했지만 엄마가 알아본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돈에 눈이 멀어서 그저 필요 없는 돈인데 저보고 대출을 받으라 했던 거예요. 아주 얼탱이가 없는 거죠. 아마도 제가 어디까지 해주나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더군요. 사전 조사를 마친 엄마는 24년이라는 시간 날 돌봐줘서 고맙다며 한우 세트를 사서 양부모 집에 방문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말이죠. 우리 경자,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여기 몸보신 좀 하시라 한우 세트 좀 사왔어요. 회장님이 인사드리러 가서 통성명을 하는 도중 명함을 건네줬는데 그 명함을 본 양부모가 눈을 엄청 빛내더군요. 뭘 이런 걸 다. 그나저나 저희가 경자 키우면서 좀 힘들었어서 말입니다. 혹시 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동안 경자 키워준 거 먹여준 거 생각하면 한우는 솔직히 좀 약소한데. 사람이 참 뻔뻔하죠. 대놓고 요구하더라고요. 이 미친 양부모가. 슬쩍 바라본 회장님이 화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른 척하면서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기업 운영하는 입장이라 돈으로 살해하면 뒷말이 나올 것 같으니 그럼 이런 정보는 어떠세요? 그건 바로 잘못된 투자 모임 정보였죠. 사업을 하던 양부모는 아주 기가 쫑긋 써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사기 모임은 예전에 엄마한테도 사기를 치는 낌새가 슬 보이던 놈들이라 그냥 알아만 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양부모같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그 투자 모임에 푹 빠져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투자 모임이 교묘한 게 처음에는 진짜 투자 수익이 좋다고, 그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건 진짜니까 더 넣어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져 더 넣는 거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장님은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고 추측이라 그저 권유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걸 덥석 문 건 결국 양부모였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꾸미는 건 회장님과 저만 알고 있을 뿐 그 사기꾼 투자 모임 사람들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기꾼 투자 모임도 회장님한테 호구 한 명을 소개받은 정도라고 생각할 거라 저희가 사기죄로 걸릴 일은 없었어요. 회장님에게도 사기를 치려 했던 일당은 얼씨구나 다가온 양부모에 거하게 한탕하고 그대로 해외로 날라버렸고, 양부모는 있던 재산에 돈까지 몽땅 털어서 그 사기꾼에게 당해버렸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상황을 전화로 말하면서 책임지라는 양부모님,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었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내 돈 어떡할 거야? 너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도 알고 보면 연기자였던 거 아니냐? 그렇지? 이젠 회장님 정체까지도 부정하고 들길래 코웃음 치며 말해줬습니다. 저기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투자해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라고 그게 사기인 줄 알았겠어요? 저희도 그 투자가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요. 아주 얼탱이가 없어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는 말이 있는데 양부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앙심을 품었으니 그깟 침은 안 발라도 뻔뻔하게 모르쇠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끄럽게 제 주변을 떠도는 양부모에 슬 짜증이 날 무렵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내 애 괴롭히지 말고 당장 꺼져. 당신들 그 사람들이랑 오히려 한패 아니야? 어디서 내 귀한 자식한테 행패야, 행패는? 회장님 역시 대책 없는 이 인간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보니 사기꾼이었는데 괜히 편먹고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윽박을 질렀죠. 그러자 깨갱하고 물러서더라고요. 강약 약강이라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무섭다 이거죠. 그렇게 사기를 당한 제 양부모는 사업까지 쫄딱 말아먹어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제 남동생이었던 인간이 저한테 생활비 좀 달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 상황을 대충 다 들을 수 있었죠. 아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런 사기꾼들한테 전 재산을 갖다 바쳐? 미친 거 아니야? 양부모는 그 사이에 있던 것들은 쏙 빼놓고 남동생에게 말했는지 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려줄 의무는 없으니 대충 30만 원 건네주고 돌려보냈죠. 양부모 상황을 제게 전달해준 수고비셈 치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와의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한때 회장님으로 배신감을 줬던 사이고 하지만 그래도 제 친부모라니 그런 마음이 싹 가시더군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지금은 회장님 집에서 같이 지내는 중입니다. 자꾸만 찾아와서 절 귀찮게 하는 남동생도 지겨웠으니 타이밍 참 좋게 같이 살자 제안을 해주셨죠. 엄마는 혹시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었어요. 그에 전 이전에 배우고 싶은 게 있었다 말을 했고 그렇게 지금은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시 다니는 중입니다. 부모라는 틀 안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한 번 더 알게 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죠. 아직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라 어떻게 청자님들께 조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하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말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생기는 인연은 미래의 저밖에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게 열심히 살아볼게요.